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칼슘 보충제를 먹고 있다는 분들을 정말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칼슘 보충제를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칼슘 보충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함께 먹어서 독이 되는 경우와 약이 되는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왜 제가 칼슘 보충제를 안 먹는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칼슘 보충제의 좋은 점을 알리고 있는 다른 유명한 유튜버 분들과 그분들의 구독자분들께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원래 의학이란 것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양 보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거의 50세 이상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 30년 전 의과대학 시절에는 약해진 뼈의 치료에 칼슘 보충제를 처방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고 실제로 처방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에 칼슘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칼슘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정상 성인의 경우는 약 700ml 이상, 청소년은 800-900ml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1000ml 이상,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 전후에는 1000에서 1500ml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발표인데 하루 평균 칼슘 섭취가 500ml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분은 칼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부기관 조사를 통해서도 칼슘 섭취가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칼슘 보충제를 사러 가야 할까요? 칼슘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에 있고 나머지 1% 정도만 혈액과 다른 조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건강한 뼈는 꽉 차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데 오른쪽이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보기에도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저 빈 공간을 채우려면 당연히 칼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의학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칼슘 섭취가 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칼슘 섭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골다공증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정말 역설적인 결과들이 끊임없이 발표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칼슘 섭취가 많을수록 뼈가 더 약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인류 역사는 약 2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골다공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뼈가 상당히 튼튼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대의 인간들은 칼슘 보충제를 먹을 수가 없었죠. 주로 채소, 견과류 등의 식물 등을 통해 칼슘을 섭취했습니다. 당연히 유제품도 없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날에는 동물의 골수를 파먹기도 했지만 요즘과 비교하면 칼슘의 섭취는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식물성 칼슘과 골수를 간간히 먹어서 칼슘 섭취가 충분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건 당시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인간들은 3, 4일은 물론이고 일주일을 굶는 경우도 허다했을 겁니다. 평균을 낸다면 아마도 요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을 먹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음식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거의 1:1이었는데 현대사회의 음식은 칼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비율이 10: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인류 전체 역사 중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99% 이상의 시간 동안에는 동물들의 우유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칼슘 섭취가 많아야 뼈가 튼튼할 수 있다면 고대 인간들은 벌써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인간들의 뼈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을 영어로는 mammals라고 합니다. mammary gland, 즉 젖샘을 가지면서 자손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포유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동물은 총 5,676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유동물 중에서 젖을 뗀 후에도 우유를 마시는 포유동물이 딱 한 종 있는데, 그 포유동물의 이름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만약 칼슘 섭취에 우유가 필수적이라면 포유동물 중 5,675종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포유동물은 단 한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일본과 미국의 칼슘 섭취량과 골다공증 비교입니다. 일본의 1일 칼슘 섭취량은 400에서 500ml 정도로 비교적 섭취량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등의 칼슘 섭취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하루에 약 1030ml 정도라고 합니다. 어림잡아도 일본의 2배 이상은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2.5배나 더 많았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미국, 일본만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연구 결과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를 보면 1961년보다 1977년의 우유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1977년에서 1985년 사이 골다공증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를 보면 1989년에는 1966년보다 유제품의 섭취가 2배 증가했는데, 골다공증의 발생은 오히려 3배나 증가한 겁니다. 중국은 우유 소비량이 1년에 8kg으로 미국이 100kg에 비해 훨씬 작네요. 그런데 골다공증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비율은 중국이 6배나 적게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같은 나라 안에서 백인과 흑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했습니다. 백인은 평균 하루 1000ml 칼슘을 섭취했는데, 흑인은 하루 196ml로 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이 백인에서 9배 이상 많았습니다. 칼슘 단독 섭취에 대한 연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칼슘 단독 섭취가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3 동시 복용에 대한 연구 논문을 약 10편 이상 분석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골절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칼슘 단독 섭취에 의한 연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마도 비타민 D3가 칼슘 섭취 증가에 따른 골다공증 발생 증가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준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뺀 비타민 D3 단독 복용에 대한 연구들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칼슘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중년의 남성이니까 보통 골다공증을 걱정하지는 않겠죠. 제가 칼슘 보충제를 안 먹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문제인가? 심장병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칼슘을 보충제로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도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약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칼슘을 더 넣어준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먹는 칼슘이 전부 다 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택시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10명이 타려고 한다면 결국 5명은 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 곳을 잃은 칼슘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이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겠죠.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칼슘이 혈액 내에서 돌다가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분의 칼슘을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장이나 여러 결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칼슘이 많이 침착되면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혈관 상태를 공개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칼슘 보충요법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칼슘 보충요법을 받는 건강한 나이 든 여성에서의 급성혈관 질환의 발생률입니다. 폐경기 여성 1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74세였습니다. 732명은 구연산 칼슘을 하루 400ml 투여했고 나머지 739명은 가짜약인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이중맹금 연구이므로 누가 진짜 약을 받는지 가짜 약을 받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발생률이 칼슘 투여군에서 2.2배나 증가했고 뇌졸중 발생률이 5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률은 18%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볼랜드라는 연구자는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볼랜드라는 학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미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메타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칼슘 보충제가 심근경색과 급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칼슘을 하루 500ml 이상 투여한 RCT 논문 11개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발생률이 칼슘 투여군에서 약 27%나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 학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논문이 발표됩니다. 논문의 제목은 장기적인 칼슘 섭취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입니다. 스웨덴 여성 6만 1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9년간이나 연구했습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포함해서 하루 1400ml 이상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보충제 없이 식이로만 1000ml 이하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무려 2.5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연구들 외에도 관련 논문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논문 한 편을 소개하면 제목은 1차선 골다공증에서 비타민 D3와 비타민 K2의 복합 투여 효과입니다. 이 연구를 포함해서 비슷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순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증가하면서 골절 발생률이 같이 감소해야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밀도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데 골절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면 이는 임상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금메달로 정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 방법은 비타민 D3와 K2를 같이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D3나 비타민 K2 중 하나만을 투여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D3와 칼슘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골밀도가 올라가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골절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준 칼슘 보충제 단독 치료보다는 훨씬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었습니다. 아마도 비타민 D3가 칼슘 단독 치료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준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타민 D3와 K2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도 칼슘이 많고 자연계에서도 칼슘은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차라리 마그네슘이나 아연, 셀레늄 등이 결핍되는 경우가 흔하지 칼슘이 결핍된 분을 만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먹었을 때 얼마나 잘 흡수되고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흡수된 칼슘이 뼈로 잘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죠.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3 작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데 직접 작용하는 오스티오칼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오스티오칼신이라는 물질은 비타민 K2가 작용해야 비로소 활성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에 의해 활성화된 오스티오칼신은 뼈 안에 칼슘을 침착시켜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칼슘이 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3, K2가 같이 작용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뼈가 약하다고 칼슘을 더 많이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슘이 많아도 비타민 D3와 K2가 없으면 결국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과 같이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칼슘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칼슘과 비타민 D3를 같이 보충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죠.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칼슘 보충제는 부작용이 많다고 인지하고 가능한 식품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 대신 비타민 D3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권고한 겁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우선 칼슘 보충제에 대해서 가능한 처방을 자제하고 식품으로의 보충을 권고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슘 섭취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문 학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칼슘을 처방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하루 500ml 정도의 칼슘을 키 성장의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뼈 성장에 대한 칼슘 요구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칼슘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비타민 D3와 K2는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유보다는 치즈, 무가당 요구르트, 시금치, 견과류, 다시마 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 후에 저칼슘 혈증에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손이 뻣뻣해지면서 마비가 오거나 얼굴에 손을 대었을 때 갑자기 심하게 찡그려지거나 경련이 발생하면 저칼슘 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중풍이나 안면신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경외과에 방문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칼슘 보충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칼슘의 흡수에는 비타민 A와 D3, K2가 같이 작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전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75세 이상의 중증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탄수화물 식사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칼슘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상당히 한정적인 겁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칼슘 보충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하루 500ml 이상의 칼슘 보충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칼슘 섭취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흡수된 칼슘이 필요한 곳에 잘 활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비타민 D3와 K2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칼슘 보충제는 혈중 칼슘 농도를 빨리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포함된 식이성 칼슘은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보충제가 아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3를 같이 복용하면 칼슘 보충제에 대한 부작용은 약간 감소되지만 임상적으로 골절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칼슘 보충제 없이 비타민 D3를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이 골다공증에 더 효과적이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비타민 D3, K2 복합 투여는 비타민 D3 단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유와 칼슘 보충제는 10년 전부터 전혀 먹고 있지 않습니다. 골절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칼슘 보충제를 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